갓장이의 변명. 남대문 근처에 갓장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갓장이는 갓을 만드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갓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날마다 길게 줄을 섰답니다. 여기서 만든 갓을 한번 쓰면 다른 데 갓은 절대 쓰지 못하겠더구먼. 자네 솜씨는 정말 최고야. 손님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갓장이를 칭찬하였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갓장이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궁궐에까지 퍼졌지요. 그래서 갓장이는 임금님이 쓸 갓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이고,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다니. 갓장이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였지요. 얼마 후 갓장이는 온갖 정성을 다해 임금님의 갓을 만들어 바쳤어요. 그런데 갓이 너무 크다고 하여 그만 퇴짜를 맞고 말았답니다. 급하다. 크지도 작지도 않게 잘 맞는 갓을 빨리 만들도록 하라. 신하가 엄한 목소리로 갓장이에게 명령하였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갓장이는 어쩔 줄 몰라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대답하였지요. 갓장이는 퇴짜 맞은 갓을 머리에 쓰고 궁궐에서 나오려고 하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아무 생각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신하가 크게 화를 내며 갓장이를 나무라기 시작하였어요. 이놈, 무엄하다. 그 갓은 퇴짜를 맞긴 하였으나 임금님께서 써보신 물건이다. 그런데 감히 하찮은 네가 머리에 쓰다니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야. 어서 당장 벗지 못하겠느냐. 신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이고, 이것은 쓴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쓰신 것을 제가 어찌 감히 쓰겠습니까? 백성된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 갓은 겨드랑이에 끼거나 등에 짊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품에 끌어안고 갈 수도 없어 머리에 이고 가는 것입니다. 또 옆으로 일 수도 거꾸로 일 수도 없기 때문에 머리에 똑바로 이고 가려는 중입니다.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갓장이가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갓장이의 말에 신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사라진 연불 소리. 옛날에 표헌이란 사람이 살았답니다. 표헌은 중국말을 아주 잘하는 유명한 통역관이었지요. 어느 날 표헌은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국경을 넘은 표헌은 고씨 성을 가진 중국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의 연불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밤새 나무 아미 타부를 외웠기 때문이지요. 주인은 연불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차를 마시고 나서 다시 연불을 외웠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 잠도 없나? 표헌은 울컥 짜증이 났답니다.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표헌은 졸린 눈을 비비며 주인과 마주 앉았지요. 주인이 먼저 표헌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헌이 계속 하품을 하면서 대꾸하였지요.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기에 저는 매일 부처님께 연불을 합니다. 옳거니 이때로군. 표헌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고서 말하였지요. 그건 주인장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극락은커녕 오히려 화를 당할 것입니다. 주인을 골려줄 생각으로 이야기를 꾸민 표현의 말에 주인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연부를 하면 화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헌이 이야기 보따리를 슬슬 풀어놓기 시작하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옛날 우리 조선에도 주인장처럼 날마다 연부를 외며 살아온 스님이 한 분 계셨지요. 눈이 휘둥그레진 주인이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주인이 대답을 재촉하였어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러지요. 아함,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너의 정성이 갸륵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자 한다. 내일 고을 어기에 가면 사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리 밑에서 큰 소리로 길생아, 길생아, 길생아 하고 3번만 부르거라 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인이 표헌에게 물었어요. 당연히 하였지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또가 고을 어기에 오자마자 길생아를 3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헌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입을 열었답니다. 어떻게 되기는요. 사또의 행차가 멈추더니 나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스님을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갔지요. 주인이 놀라 한마디 던졌어요. 아니, 저런. 화가 몹시난 사또는 우선 곤장부터 때렸습니다. 내 이놈, 니놈이 감히 내 어렸을 적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러면서 사또는 곤장을 더 때리게 했습니다. 표헌의 이야기를 듣던 주인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생은 사또의 이름이었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밤 스님의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표헌이 슬그머니 주인의 눈치를 살폈어요. 주인은 그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눈을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뭐라고 했나요? 표헌이 목에 힘을 주더니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내 이놈 이제 알았느냐? 너는 한갓 하찮은 고을 사또의 어렸을 적 이름을 3번 부르고 곤장을 10대씩이나 맞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이름을 하루에도 몇만 번씩 부르고 어찌 복받기를 바라느냐? 그러니 앞으로는 내 이름인 나무 아미타불을 절대로 부르지 말거라. 표헌이 이야기를 마치자 주인이 허리를 굽혀 계속 인사를 하였어요.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표헌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날 당장 연불 외는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사냥꾼 토크. 옛날 캐나다에 토크라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토크는 나중에 커서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냥꾼이 되고 싶었어요. 토크는 아직 어려서 사냥에 나가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사냥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일을 거들었지요. 토크는 아버지가 사냥에 나갈 때마다 개 썰매를 준비시키고 창과 칼을 날카롭게 가는 법을 배웠답니다. 창 쓰는 법도 연습하고 아버지가 사냥해온 짐승을 자르고 찌꺼기는 개들에게 던져주기도 하였지요.
투쿠는 자기가 직접 사냥하게 될 날을 꿈꿨어요. 아버지한테서 들은 바다 표범과 바다 코끼리는 물론 무시무시한 북극곰에게까지 살금살금 다가가는 상상을 하였어요. 투쿠는 그 큰 곰에게 하얀 괴물이라는 별명도 붙여주었지요. 저녁마다 일을 마치면 투쿠는 작은 칼을 꺼내어 비누석을 깎았답니다. 여동생에게 바다 표범 가죽옷을 입은 인형을 만들어주고 온갖 동물들을 조각하였지요. 매끈한 바다 표범과 범고래, 그리고 하얀 괴물과 비슷한 것도 조각하였어요. 언젠가는 이 동물들을 꼭 잡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드디어 어느 날 아버지는 투쿠를 사냥에 데려가겠다고 하였답니다. 아버지와 투쿠는 식량, 장, 칼 등 여행에 필요한 것을 모두 썰매에 실었어요. 투쿠는 너무 들뜬 나머지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였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충고하였어요. 다 먹어야 된다. 긴 하루를 버텨야 하니까 아침을 든든히 먹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단다. 투쿠와 아버지는 마지막 짐을 썰매에 묻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답니다. 얼마 안 가서 투쿠의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뭔가를 가리켰어요. 저 앞에 토실토실한 바다 사자가 등을 돌린 채 얼음 구멍 근처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개들에게 속력을 늦추게 한 다음 투쿠에게 썰매에 남아 있으라고 신호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썰매에서 훌쩍 뛰어내려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었어요. 투쿠는 아버지가 한 손에 창을 들고 바다 사자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투쿠의 아버지만이 바다 사자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었어요. 눈더미 뒤에서 덩치가 엄청나게 큰 흑투성이 북극곰이 나타난 것이에요. 북극곰은 투쿠의 아버지를 보자 방향을 돌려 아버지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였어요. 투쿠가 곰이 나타난 것을 알리기도 전에 북극곰은 아버지에게 덤벼들어 창을 멀리 내동댕이 치고 아버지를 덮쳐 옴짝달싹 못하게 눌렀답니다. 투쿠는 썰매에 있던 도끼를 들고 곰에게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고함쳤지요. 안 돼, 투쿠야. 저리 가렴. 가까이 오지 말거라. 하지만 투쿠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북극곰에게 정신없이 도끼를 휘둘렀어요. 곰은 한 발로 투쿠의 아버지를 누르고 나머지 한 발로 투쿠와 맞서 싸우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성난 듯이 으르렁거리며 뒷다리로 일어서서 투쿠를 쫓아왔어요. 소녀는 돌아서서 잽싸게 눈더미를 넘어 달아났지요. 곰이 몇 발자국 뒤까지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썰매를 몰고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지요. 어서 빨리 타렴. 투쿠는 간신히 썰매를 붙잡아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곰이 따라오는지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이글루까지 한다름에 내달렸지요. 이글루에 도착하자 개들이 급히 멈춰 섰답니다. 그 바람에 창과 칼들이 썰매에서 와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신경 쓰지 마라. 챙길 시간이 없다. 얼른 개들을 썰매에서 풀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투쿠는 아버지 말대로 했고 개들을 몰고 이글루로 기어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이글루 입구를 눈으로 막았지요. 투쿠와 아버지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글루의 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북극곰이 집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 거대한 짐승은 이글루에 다가왔다가 물러났다가 하면서 이따금 발로 이글루를 후려쳤지요. 창과 칼이 모두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북극곰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튿날도 북극곰은 하루 종일 이글루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아무리 기다려도 곰은 떠날 줄을 몰랐답니다. 이제 먹을 것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곰을 죽여야겠다. 이대로 있다간 모두 굶어 죽을 것이야. 하지만 투쿠는 곰이 제 발로 떠날지도 모르니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아버지를 설득하였어요. 그날 밤 투쿠는 얼음창으로 흘러들어오는 달빛에 잠이 깼답니다. 밖을 내다보니 북극곰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투쿠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살며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조각칼을 들고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나갔지요. 투쿠는 천천히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곰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이글루 입구 바로 옆에다가 눈을 쌓았어요. 눈더미가 북극곰만해지자 투쿠는 칼을 꺼내 눈을 조각하였어요. 동이틀 무렵 투쿠는 조각을 마쳤답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살펴보며 뿌듯해 하였지요. 눈앞에는 눈으로 만든 북극곰이 서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곰처럼 무시무시해 보여서 투쿠도 숨이 막힐 정도였지요. 북극곰이 언제 깨어날지 몰라서 투쿠는 굴처럼 생긴 이글루 입구 속으로 들어와 기다렸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곰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는 느릿느릿 이글루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다 하얀 눈 곰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뒷다리로 일어섰지요. 투쿠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먹이를 잡으려고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리꽂히는 흰 올빼미처럼 투쿠는 벌떡 일어나서 곰에게 달려들어 조각칼로 곰의 가슴을 깊이 찔렀답니다. 곰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한 발을 휘둘렀지만 투쿠는 한 번 더 곰을 찔렀어요. 곰은 마지막으로 울부짖고는 쿵 하고 쓰러졌지요. 그 소동에 아버지가 깨어나서 이글루 밖으로 나와보니 북극곰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투쿠는 벌써 쓰러진 곰을 자르고 있었답니다. 며칠 만에 얻은 식량감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앞으로는 훌륭한 사냥꾼 투쿠라고 불러야겠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아들을 껴안았답니다. 분노의 칼을 든 백제 성왕. 551년의 어느 날이었답니다. 백제의 성왕은 한성 높은 곳에 올라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지요. 몇 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던가. 왕이 된 순간, 아니 왕이 되기 이전부터 성왕은 이 한강 하류를 소망하였어요. 온조 대왕이 백제를 세운 곳이 이 땅이었고 근초고왕이 황제의 깃발을 펄럭이며 북쪽으로 바다로 진군하라 명령했던 곳이 이 땅이었어요. 한강유역은 백제가 탄생하고 자라난 요람가도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게 벌써 70여 년 전이었지요. 그동안 백제의 왕들은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모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고구려를 상대로 싸울 만한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성왕이 그 꿈을 이뤄낸 것이랍니다. 하지만 성왕은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땅을 빼앗긴 고구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 말이지요. 성왕은 먼저 신라의 진흥왕에게 연락했답니다. 귀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옛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가 힘을 합쳐 고구려와 맞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시 백제와 신라는 사이가 좋았답니다.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자 신라도 위기를 느꼈지요. 고구려가 계속 남쪽으로 진격해 오면 신라도 무사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함께 맞섰던 것이랍니다. 이번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서도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하였지요. 고구려를 함께 공격해서 한강 하류 땅은 우리 백제가,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합시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지요. 그런데 2년 뒤 성왕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답니다. 대왕마마, 신라에게 한성을 빼앗겼다 하옵니다. 순간 성왕은 귀를 의심하였어요. 그것은 신라가 백제와의 동맹을 저버리고 백제군을 공격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신라 진흥왕은 성왕 몰래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답니다. 당시 고구려는 북쪽의 유목 민족과 싸우느라 남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요. 신라는 이 사정을 알고 고구려에게 말하였어요. 백제가 차지한 한강 유역을 우리가 공격할 테니 고구려는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요. 고구려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 일로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중에 두 나라를 공격하기 쉬워지니까요. 이 때문에 신라군이 백제를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고만 성왕은 분하고 원통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요. 내 기어코 신라 놈들을 몰아내고 말리라. 성왕은 당장이라도 신라로 쳐들어가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많은 신하들이 신라와의 전쟁을 반대하였답니다. 혹시라도 고구려가 남쪽으로 쳐내려 오기라도 하면 고구려와 신라의 공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부여창이 성왕에게 힘을 주었어요. 부여창은 성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왕이 될 태자였답니다. 아버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기어이 신라 놈들을 쳐부수고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부여창은 태자이자 성왕이 가장 믿는 장수이기도 하였어요. 그런 부여창의 말에 성왕은 마음을 굳혔답니다. 554년, 성왕은 드디어 신라를 향해 칼을 빼들었어요. 부여창에게 군사를 주어 신라로 진군하게 한 것이지요. 부여창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인 관산성으로 향하였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신라의 군대와 싸웠지요. 싸움 내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어요. 성왕은 결국 자신이 나서기로 결심하였지요. 나를 따르라. 부여창과 우리 군대를 도우러 가자. 성왕은 병사들을 이끌고 서둘러 궁궐을 나섰답니다. 그를 따르는 병사는 50여 명의 기병뿐이었어요. 하지만 수는 적어도 군사들은 다부졌지요. 왕을 위해 목숨마저 내던지는 근위병들이었으니까요. 성왕은 고삐를 짧게 거머쥐고 말을 달렸답니다. 신라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말리라.
성왕의 마음속에는 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을 아는지 말도 앞만 바라보며 내달렸지요. 그런데 성왕과 그의 군사들이 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답니다. 화살 하나가 성왕의 어깨를 스치는 듯하더니 갑자기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주인은 순식간에 대나처럼 환해졌답니다. 매복이다. 적군이 매복해 있다. 성왕이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답니다. 그 화살에 성왕의 말이 고꾸라졌어요. 그 바람에 성왕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성왕의 등에 화살이 소나기처럼 박혔어요. 그를 따르던 기병 역시 성왕처럼 쓰러져 갔답니다. 성왕이 관산성으로 온다는 사실을 미리 신라군이 알아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이 이끄는 신라군이 성왕이 오기를 기다리다 화살 세례를 퍼부은 것이었답니다. 성왕은 이렇듯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무주 구천동을 호령한 박문수. 박문수가 산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요. 부엉부엉, 어흥, 바스락 바스락.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박문수는 긴장한 나머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자빠졌지요. 이러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구나.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였어요. 박문수는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흘러드는 불빛을 발견하였어요. 빗줄기를 놓치지 않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허름한 초가집 앞이었지요. 긴장이 풀린 박문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박문수는 반가운 마음에 도움을 구하려고 일어났답니다. 순간 방안 불빛에 비친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글쎄 한 사람은 밑에 깔려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위에 걸터 앉아 칼을 들고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이놈아, 죽어라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네,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세요. 박문수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얼른 헛기침을 하고 주인장을 불렀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불이 꺼지더니 한참 만에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밤길이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집은 곧 초상이 날 집이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노인이 거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박문수가 다시 사정을 하였어요.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목숨 간신히 건져 도망쳐 왔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노인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박문수를 방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데 노인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순식간에 한 사람은 사라지고 칼도 흔적조차 없더란 말이에요. 노인 행동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답니다. 우리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박아무개라고 합니다. 유아무개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더니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구시, 천시, 두 성바지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무주 구천동이라오. 주인 어른은 유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기 토박이가 아니라오. 10여 년 전 먹고 살기가 하도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겨우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소. 그런데 토박이들이 부리는 텃세 때문에 사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오. 노인은 박문수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면서 하소연을 하였어요. 박문수는 노인이 아무래도 미심쩍어 아까 본 일을 추궁하듯 물었지요. 제가 밖에서 분명 두 분의 다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엔 노인장만 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유노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하였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터벅터벅 병풍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손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데 뭘 더 숨기겠소? 이러면서 병풍을 한쪽으로 밀쳤는데 병풍 뒤엔 젊은 사내가 손에 칼을 들고 앉아있는 것이었지요. 박문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기만 하였어요. 윤호인은 젊은 사내를 가리키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하였지요. 노인은 몇 달 전에 아들을 예쁜 각시에게 장가들였대요. 그런데 굿씨란 사람이 그 며느리를 계속 탐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내일 유 노인네 앞마당에서 그 며느리와 혼례를 치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무슨 그리 터무니없는 일이 있답니까? 박문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일만 있었다면 애당초 자식 죽일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럼 무슨 일이 또 있단 말입니까? 구씨와 천씨,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서로 치고는 못 사는 사이라오. 구씨가 내 며느리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나니 천씨란 놈이 가만히 있겠소. 한술 더 떠서 내일 우리 집 앞마당에서 내 아내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오. 예? 박문수는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윤호인은 그런 봉변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박문수는 당장이라도 구씨와 천씨를 잡아다가 큰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구씨와 천씨 친척들인데 섣불리 잡아들였다가는 윤호인네 가족이 더 큰 공경에 빠질 수가 있으니 말이지요. 방법을 달리 찾아야 했어요. 내일 몇 시에 혼례식을 치르겠다고 했습니까? 정오에 오겠다고 하였소. 박문수가 관아의 위치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70리는 좋게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일을 어찌하지요? 갑자기 급한 일이 떠올라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박문수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지요. 박문수는 허겁지겁 되돌아가서 유 노인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노인장, 내 방법을 찾아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러니 죽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꼭이오. 박문수는 무서움도 잊은 채 산을 넘어 70리를 한다름에 달려갔어요. 드디어 관아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마패를 꺼내 치켜들고 외쳤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동헌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옛날에는 관리들이 암행어사라는 말만 들어도 쥐가 고양이 만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곳 군수와 육방들도 뭔가 구린 게 있는지 암행어사 소리에 저승사자 만난 것처럼 기겁을 하였어요. 호방은 정신이 아찔해져 천방지축 달아나다가 자빠져서 코를 깨질 않나. 공방은 툇마루 밑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지를 않나. 이방은 말인지 소인지 분간도 못하고 소 위에 거꾸로 올라타고는 이랴이랴 채찍질만 해대지. 군수는 상투지고 오줌 싸고 팔짝 뛰다가 혀 깨물고 똥을 싸대는 꼴이라니 한마디로 과간이었어요. 박문수는 반쯤 혼이 나간 군수와 육방들을 불러앉히고 호령을 하였답니다. 이 고을에서 힘도 세고 지붕도 잘 넘고 잘 뛰는 광대들을 당장 모아오너라. 군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는 제주꾼들을 동원 앞마당에 쭉 불러 모았지요. 박문수가 동원에 모인 제주꾼들을 향해 소리쳤답니다. 너희들 가운데 공중으로 100길 이상 치솟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제주 한번 마음껏 부려보도록 하거라. 제주꾼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퉈 나와서 하늘로 쏟는 제주를 부렸어요. 그 가운데는 100길 이상을 훌쩍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길도 채 못 오르고 고꾸라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박문수는 제주꾼들 가운데 100길 이상 치솟는 사람을 5명 가려내었지요. 그런 다음 군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바로 제주꾼들이 입을 갑옷 5벌을 짓되 오방색으로 짓도록 하라. 제주꾼들에게는 이렇게 당부를 하였지요. 너희들은 갑옷을 입고 정오가 되기 전에 무주 구천동으로 오너라. 정오를 넘기면 큰일이 생길 것이니 꼭 그 안에 도착해야 한다. 알겠느냐? 박문수가 밤새 대책을 마련하고 나니 어느새 닭이 울고 날이 밝았어요. 시간은 흘러 정오가 다 돼가고 윤호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이 빠져라 박문수를 기다렸지요. 기다리던 박문수는 오지 않고 구씨와 천씨 일행이 홀레복을 떠 갇혀 있고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잔치라고 구경꾼들도 점점 모여들었지요. 윤호이는 박문수 말만 믿고 죽지 않은 것이 못내 한이었어요. 구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을 불렀지요. 여봐라, 당장 홀레식을 올릴 것이니 나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라. 그러니 옆에 있던 천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답니다. 에헴, 어서 가서 나의 신부도 데려오너라. 윤호인의 아내와 며느리는 방문을 부여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장정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 끌려나오고 말았지요. 구씨와 천씨는 홀레식을 재촉하면서 홀레상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동방의 청제장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푸른 갑옷 입은 장군이 청마를 타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주먹으로 상머리를 세차게 내리쳐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 다음 동쪽으로 비켜섰답니다. 서방의 백제장군! 이번에는 서쪽 하늘에서 천지가 열리는 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흰 갑옷 입은 장군이 백마를 타고 마당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구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두 눈을 치켜뜨고 눈알을 굴려가며 잔뜩 겁을 주고는 서쪽으로 비켜섰지요. 남방의 적재장군! 이번에는 남쪽 하늘에서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정마를 타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을 가르며
가랑잎 떠내려오듯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천씨 앞으로 성큼 다가가 한 입에 삼켜버릴 듯 크게 입을 벌려 겁을 주고는 남쪽으로 비켜섰답니다. 구씨와 천씨는 혼이 쏙 빠져 오줌을 질질 싸면서 나자빠졌어요. 북방의 흑제 장군. 이번에는 북쪽 하늘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흑마를 타고 번쩍번쩍 번개를 일으키면서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입을 실룩거리며 매서운 눈초리로 구경꾼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북쪽으로 비켜섰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마주친 사람마다 새파랗게 겁에 질렸지요. 이때 또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 중앙에서 노란 갑옷을 입은 황제 장군이 황마를 타고 내려와 홀레상 위에 우뚝 섰답니다. 중앙 신장은 구씨와 천씨를 가리켜 호령을 하였지요. 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너희를 잡으러 오방신장에 내려왔노라. 중앙신장이 신호를 보내자마자 사방신장이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들어 구씨와 천씨를 낚아채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구경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혼이 빠져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쳐버렸지요. 겨우 봉변을 면한 유노인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흘린 눈물은 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유노인은 하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먹을 거며 입을 거며 시시때때로 갖다 줬답니다. 그 덕에 유노인네 가족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았답니다. 황금똥을 싸는 고양이.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팔러 나갔지요. 오늘은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리네. 그렇지, 언니에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유, 피린내.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깜짝 놀란 어부의 아내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지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보러 용궁으로 갑시다.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들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구려. 내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다.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용왕님이 이 고양이에게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란콩 5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쌌지요.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지요. 금똥 싸는 그 고양이를 나에게 빌려주렴.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어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 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금똥을 쌀 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카만 똥만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러자 얼마 후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되었답니다. 마법에 걸린 거인.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홀로 된 부인이 세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큰아들은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어머니, 어디든 가서 제 밥벌이를 해야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걱정되어 말려보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마침내 큰 아들은 길을 나섰어요. 하지만 어린 소년을 받아주는 곳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돈도 준다는 어느 요술쟁이 집의 하인이 되었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입씩 주마. 아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예, 주인님. 주인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요술쟁이는 기다렸다는 듯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좋다.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거라. 요술쟁이가 시키는 대로 아들은 커다란 포대, 말, 전대,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을 챙겼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요술쟁이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어둡고 험한 산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하지만 걸어도 요술쟁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인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직도 멀었나요?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저기 저 산까지 갈 거니까. 요술쟁이는 귀찮은 듯 내뱉고는 앞장서 걸어갔어요.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걸어서야 산꼭대기에 도달했지요. 산꼭대기에 오르자마자 요술쟁이가 명령했어요. 이젠 네가 타고 온 말을 이 총으로 쏘아라. 아들은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저었지요. 말을 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쏘겠다. 요술쟁이가 아들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하는 수 없이 아들은 총으로 말을 쏘았지요. 그러자 요술쟁이는 아들에게 말의 배를 가르고 말의 배 안으로 포대를 들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책 한 권을 주며 배 안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들은 겁에 질려 요술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읽기 시작하자 말의 배 안에 보석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보석은 수십 개의 포대에 담길 만큼이었어요. 자, 이제 그 포대를 나에게 넘겨주고 넌 여기 꼼짝 말고 있거라. 내가 이 보석을 옮겨 놓은 다음 내 말을 올려보낼 테니 넌 그때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요술쟁이는 저 혼자 산을 내려갔답니다. 아들은 요술쟁이가 보내준다는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말은 오지 않았지요. 높디 높은 산에 홀로 남은 아들은 풀뿌리를 먹으며 말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이상하게 생긴 풀뿌리를 발견했지요. 그걸 잡아당기자
뿌리 아래 커다란 구멍이 숭 나 있는 거예요. 구멍 안에는 대문이 있었어요. 아들은 대문을 획 열어젖혔지요. 순간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와, 맛있겠다. 문 안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었거든요. 아들은 정신없이 접시를 비웠어요. 실컷 먹고 나서 보니 구석구석마다 보석이 가득한 거예요. 구멍 속은 화려한 궁전이었던 거지요. 아들은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구석진 방의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누워 있었거든요. 거인은 아들을 보자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누가 널 이리로 보내느냐? 아들은 거인 앞에 납작 엎드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거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도 그 요술쟁이에게 당했구나. 나 역시 요술쟁이의 마법에 걸려 여기 갇혀 있는 거란다. 부탁이 있다. 내일 해가 뜨기 전 저기 연못 뒤에 숨어 있다가 비둘기 3마리를 잡아오너라. 비둘기만 잡아온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야. 다음날 아들은 연못 뒤에 숨어 있다가 겨우겨우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비둘기를 손에 잡는 순간 비둘기들이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서둘러 새 공주를 거인에게 데려갔지요. 오, 내 딸들아. 거인과 비둘기는 이웃나라의 왕과 공주였던 거예요. 아들은 왕과 공주의 마법을 풀어준 덕에 땅속의 궁전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한편 몇 해가 지나도 큰 아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자 어머니와 동생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막내가 형을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막내는 형이 요술쟁이의 하인으로 있었던 걸 알아내고 요술쟁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요술쟁이는 막내를 반갑게 맞으며 형에게 했던 그대로 했답니다. 하지만 총명한 막내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어요. 보석 대신 포대에 말의 뼈들을 잔뜩 담아 요술쟁이를 향해 힘껏 던진 거예요. 요술쟁이는 끽소리도 못 내고 뼈에 깔려 죽고 말았지요. 요술쟁이가 죽자 땅속의 궁전이 하늘로 치솟아 하늘을 둥둥 떠다니다가 아들의 집 앞에 내려앉았어요. 큰아들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나고 총명한 막내 덕분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새 아들은 새 공주와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기한 보석.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한숨만 푹 쉬었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할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네가 가난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으로 딱해서 이 보석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너를 믿지 못해서 지금 바로 주지는 못하겠구나. 이 보석은 네모 모양인데 강모서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하면 4가지 능력을 발휘하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음식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옷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돈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미운 사람을 보고 죽으라고 말하면 죽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보석을 바라보니 눈이 부시게 빛을 내고 있었지요. 그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왔기에 하늘이 도와주시나 봅니다.
어르신께서 그 보석을 제게 주신다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절대로 교만하게 굴지도 않고 남에게 이 보석을 사용해서 나쁜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는 저를 믿고 그 보석을 주시면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지금 한 말을 잊지 말고 이 보석을 잘 사용하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지요.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그 보석을 받고서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는데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쉬운 마음에 입맛을 쩝쩝 다셨지만 일어나서 베개 옆을 보니 그 보석이 진짜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속에서처럼 그 보석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자리에 앉아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보석 한쪽을 손으로 만지면서 말했어요. 돈아, 나와라. 그러자 방 안에 흘러 넘치도록 돈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이거 진짜 그 보석인가 보다 하고는 이쪽 저쪽 나머지도 만지면서 말했어요. 옷 나와라. 음식 나와라. 이렇게 보석의 능력으로 인해 다음날 아침이 밝기도 전에 그 남자는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한순간에 부자가 돼버린 그 남자는 당장 큰 집을 사고 비싼 옷을 입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돈을 쓰고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자연히 일은 하지 않고 게을러졌지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남에게 조금도 베풀지 않는 그 남자를 수군수군 욕을 했지요. 그 남자의 집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우르르 쾅쾅 내려와서는 그 남자의 집에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집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 남자는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커다란 불이 났길래 그쪽으로 몰려들었지만 그 남자의 집인 줄 알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다 방법이 있단 말이지. 내가 계속 너희들처럼 가난하게 살 줄 알아? 나에겐 이 보석이 있다고. 너희들은 이 보석의 능력을 두 눈 똑바로 뜨고 구경해보거라. 남자는 큰 소리를 떵떵 치고는 보석 한쪽을 만지면서 말했어요. 음식 나와라. 그러자 순식간에 마당에는 음식으로 가득 찼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면서 신기해하자 그 주변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였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 남자는 더 뽐내면서 아까하고는 다른 쪽을 만지면서 말했어요. 옷 나와라. 또 보석의 저쪽을 만지면서 외쳤지요. 돈 나와라. 그런데 네모난 모서리의 마지막 한쪽은 만지지 않으니 어떤 구경하던 사람이 나머지 한쪽을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았어요. 다시 순식간에 부자가 된 그 사람은 대답했지요. 너희들처럼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를 만지면서 그놈 죽어라 하고 말하면 그놈이 꼴까닥 죽게 하는 능력이지. 그러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보석을 획 뺏어가지고는 마지막 한쪽을 만지면서 소리쳤어요. 너는 이 보석을 가지고도 남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잘난 척을 했으니 죽어도 싸다. 그러자 그 부자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면서 죽어버렸고 보석도 하늘 위로 솟아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